김건희 봐주려고 바꾼 거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은 사실 국민들은 그 다음 정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거기 이제 뒤에 붙었던 말이 더 이상한 말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나랑 한판 붙자. 민주당 간판 걸고 희삭방 한번 하자. 뭐 너 민주당 걸어. 나 이거 걸게. 정치 생명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나 이 양평 고속도로 특집이 아니라 원희룡 특집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말리고 있습니다. 원희룡한테. 7월 8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최근 갑자기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입니다.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어서 그 땅이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의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고 이 쟁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님께서 간략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게요. 서울 송파구부터 경기도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고요. 지금은 이제 국도나 이런 걸 거치면은 1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거리인데 이거를 완공이 되면 20분까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조 한 8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요. 2008년에 처음 추진되다가 민대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9년에 백지화 한번 되고 2017년 1월에 들어와서 다시 정부 계획에 포함이 돼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된 사업이고요. 2025년 착공, 2033년 완공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쪽 길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 타시면서 좀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자전거 타면서도 갔고 예전에 차로도 갔는데 정말 지옥 같은 길이었습니다. 유명한 길이죠. 사실은 여기를 한번 갔다가 서울로 와본 사람은 다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막히는 길입니다. 두물머리가 그쪽에 또 있기도 하고 핫도그가 유명합니다. 두물머리 핫도그. 맛없고 비싼. 주로 이제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거의 지옥이 되는,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거의 지옥이 되는 그런 길. 왜냐하면 고속도로로 이렇게 춘천 쪽에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 막히니까 약간 돌아가지고 국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국도로가 이제 오면 이 차가 완전히 꽁꽁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완전히 이 일상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여기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국도에 오는 차들 때문에 일상을 못한다, 주말에. 이런 요구를 많이 했던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추진된 지가 벌써 이렇게 최소 7년이 됐던 그런 사안인데, 갑자기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착공 2년 앞둔 올해 5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노선과 다른 노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양평, 양서면, 상대적으로 좀 북쪽에 이렇게 분기점을 짓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양평 강상면으로 좀 남쪽에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작년 7월에 양평군이 이제 국토교통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서면 계획 등을 포함한 총 3가지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적은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양평군은 좀 뭐 강상면을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이 양서면 안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국토부는 이 중에 강성면 안을 결국 최종적으로 5월 8일에 결정을 한 거죠. 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에 양평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양평군이 올렸던 3가지 안 중에 이제 강상면을 콕 집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묻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양평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속도로가 지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좀 강상면을 바라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직접 말하기로 양평군 내에 IC만 나들목만 설치해 주면은 강상면 안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 좀 이런 식으로 공문을 회신을 했고요. 그 경과로 이제 5월에 이 강상면 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강상면 안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가지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일단 기존 계획 그 양서면 안에 비해서 강상면이 좀 더 교통량이 하루에 2,000대 정도가 더 많다. 이 2,000대 정도를 더 흡수할 수 있어서 교통정체 해소에 더 낫고, 또 이제 기존 계획은 이제 물을 2번 건너야 됩니다. 그 팔당호랑 이제 남한강이랑 2번을 건너는 계획인데, 이 변경된 계획은 한 번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환경성 측면에서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 단계에서 이제 검토된 사업비 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140억 원 정도다. 그러니까
시점부, 그러니까 경기도 하남 이쪽에서 한 820억이 추가가 되는 거고 종점부 쪽에서는 140억 정도밖에 추가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이란 말은 가짜뉴스다. 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시점보든 종점보든 어쨌든 변경하는데 1000억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좀 이상한 해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1000억이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기만 바꾸는 건데 여기만 뭐 14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예타 대비 예산안이 뭐 1000억이든 140억 원이든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타에 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례들에 대한 좀 쟁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지. 네네네. 이게 그 쟁점 중에 또 하나가 이 예타 이후에 그 예타가 통과한 뒤에 이 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수정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느냐, 요것도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 사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요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게 있대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 답변서에서 국토교통부가 답하기로는 그동안 예타 통과 후에 노선 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단 2건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김두관이 신나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목포 방향, 함양울산 2건이었고요. 네. 뭐 그랬는데 이제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또 사실을 또 바로 잡았더라고요. 최근 이제 20년 이내에 노선이 바뀐 사례가 총 14건. 특히 2010년 이후에 8개 사업 중에 4건이나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국토교통부 해명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왜 처음에 답변서가 그렇게 왔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래서 예타 면제 사례를 제외하면은 2010년 이후에 바뀐 양평 이천, 새만금 전주, 성서 지천, 계양 강화 이렇게 4건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기가 이제 그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 네. 땅이 이제 여기에 뭐 축구장 5개 크기라고 하나요? 네. 뭐 엄청난 크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점을 변경한 것이 결국은 어떤 경제성이나 뭐 환경성이나 이런 장점 때문이 아니라 김건희 일가의 땅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뭐 땅값이 만약에 뭐 고속도로도 종점이 바뀌면 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엔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땅을 어떻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이 문제가 된 강상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양글리 여기에 김건희 본인 그리고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 가족회사가 땅을 나가고 있대요. 총 29개의 필지이고요. 네. 축구장 5개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나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면 재검토 입장을 6월 29일에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혹이 없도록 좀 조사를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7월 6일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급발진을 걸어서 전면 백지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에 뭐 뉴스쇼 나와서 얘기하기로는 뭐 김 여사님에 대한 악마화 선동을 뭐 얘기하거나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을 얘기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제가 책임지고 손절하는 게 국가를 위해 낫다. 이런 거의 이순신급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백지화 입장을 냈고요. 네, 본인 말로 이제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도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있고 나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뒷수습을 하고 있어요. 백지화 결정이 아니라 자꾸 이러면 백지화 하겠다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이제 이 백지화 한다는 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것만 백지화 한다는 얘기였다. 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여당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원희룡 장관은 이제 구국의 의지로 계속해서 백지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 자체만으로도 되게 복잡해서 정리하시는 걸 보시고 듣기에 과연 이제 기본적인 사안들이 다 정리가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좀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빼고 이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 이 부분부터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의문인 게 이 국토부에서 자꾸 해명 자료를 내고 보도 자료를 내는데 그 이전에 애초에 원안이 아니라 다른 안으로 갑자기 이제 나중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조 몇천억이 드는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사실은 당연히 그 중간 과정을 기록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근거대로 예컨대 무슨 뭐 강을 2개 건너는 거 하나 건너게 하고 사람들이 교통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근거잖아요. 그럼 그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꿨다. 돈이 좀 더 많이 들겠지만 이것이 좀 더 편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명시적인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의혹을 사는 거죠. 정황이 너무 지금 소위 말해 섹시하잖아요. 네. 또 고속도로 끝나는 시점에 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의 땅, 일가 친척 땅이 3만 평 가까이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황이잖아요. 사실 네. 너무 이건 냄새가 나는 정황인데 이걸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말로는 해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이 됐는가 그거를 이제 명시적인 근거로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봐주려고 바꾼 거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은 사실 국민들은 그 다음 정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타당성 이란 이안이 경합하는데 뭐가 좀 더 낫고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내가 궁금한 거는 김건희가 진짜 도움을 받았냐 이건데 이 간단한 거를 해명을 못하고 답을 못 내려가지고 저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과연 물론 국책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고 양평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과연 이게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토론해서 풀어야 할 문제인가? 온 정치권에서 모든 이 집중이 여기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 이거는 일종의 저는 정치 공예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말이 보태게 되잖아요. 그 간단한 말. 김건희 도움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얘기를 그 답을 못하니까 계속 말이 보태지고, 뭐, 이안은 뭐가 낫고, 이안은 뭐가 낫고, 뭐, 예전에 양평 군수 뭐라고 했고, 사실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란이 나은지, 이안이 나은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걸 다루는 정치의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식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는 엄청 공감을 하고 근데 바로 그 부분을 대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드리프트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여사와의 의혹을 규명을 하면 끝날 얘기인데 그 규명을 하는 대신에 완전히 그럴 거면 백지화라는 방식으로 아예 이 대화 자체를 사실은 가장 회피하는 방식의 어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의혹은 의혹대로 더 증폭이 됐고 이제 원 장관은 나름 원하는 방식의 관심을 얻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주고 있지만 전혀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렇게까지 막 언론에서도 크게 쟁점이 됐던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김건희 특혜 의혹이 나왔을 때 언론들 대부분 뭐 사회면에 좀 작게 쓰거나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짧게 쓰거나 이렇게 됐는데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백지화 선언을 한 직후에 이 모든 사안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군 주민들은 군 주민들대로 분노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게 아니 저렇게까지 백지화하면서 정색할 일인가? 라는 상황이 되면서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제 문제 제기를 더 세게 하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까지 했으면 뭔가가 그래도 나름의 어떤 합의나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런 결정을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혼자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초기에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제 오후부터 이제 막 수습하는 발언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 원희룡 장관의 말 자체가 백지화는 아니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말을 돌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막 아뜨거워해서 지금 막 엄청 수습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김건희 특혜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힘든 팩트가 그만큼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원희룡 장관은 저렇게 급발진한 것인가? 이게 이번 사안의 가장 좀 미스터리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희룡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도둑이 제발 저려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키우고 좀 흐트러뜨린 거다라는 시각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원희룡 개인의 동기에서 이걸 찾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짜로 이 김건희 처가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보수 정치인의 충정으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대권 주자 원희룡의 동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원희룡이라는 대권 주자의 그 남은 정치 목표는 단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남은 정치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세운 대권 전략은 그냥 이재명 잡는 사람이 대권 잡는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원희룡 씨의 기이한 행적 중에 하나가 본인이 당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치부였던 대장동을 혼자 막 파헤치면서 내가 일타 강사다 이러면서 막 그 유튜브도 찍고 막 그 강사 막 흉내도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원희룡 씨가 그렇게 등판할 이슈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막 이랬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그 유사한 태도였는데 이재명 나와라. TV 토론 나와라. 나랑 1대1로 한판 붙자.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응대를 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갑자기 이번 그 원희룡 씨의 백지화 선언보다 더 엽기적이었던 거는 이래서 백지화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거기 이제 뒤에 붙었던 말이 더 이상한 말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나랑 한판 붙자. 민주당 간판 걸고 나랑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 내가 부끄럽지? 캐삭방 한번 하자. 뭐 너 민주당 걸어, 나 이거 걸게. 일기토 신청이네요. 뭐 이렇게 뭐 정치 생명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재명의 카운트파트로 올라서고 싶은 욕망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 대선 시절부터 뭐 그 원희룡이라는 사람 계속해서 그 밀어왔던 전략인데, 근데 그 행정부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야권 거물하고 각을 세우는 이슈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이게 정무형 장관인 본인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시비를 털고 싶은데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민주당이 본인의 어떤 소관인 이 양평 고속도로 건을 탁 물고 나온 거죠.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땡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땡큐인 전략으로 얘기한 게 백지화 선언 플러스 이재명 나와서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이건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양당 정치가 좀 대립의 정치가 격화되면서 이게 일종의 윤석열의 전략과도 유사하거든요.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랑 각을 세울 때 윤석열의 일관된 스탠스는 문재인 나와 이거였거든요. 문재인의 상대는 나야. 나는 문재인만 잡으면 돼. 뭐 이재명이고 뭐 다른 뭐 그쪽 주자들 다 필요 없고 나는 문재인만 잡으면 문재인의 상대는 나야라는 카운터파트 전략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고 이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대권 주자로 올라서는 과정도 유사하거든요. 이 사람이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대권 주자로 올라서는 과정은 내가 박근혜 카운터파트야 라면서 사실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 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면서 중앙정부의 박근혜의 어떤 그 정책에 계속해서 뭔가 발목을 잡으면서 내가 박근혜를 잡는 사람이야 라면서 본인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올린 전략이거든요. 그거랑 좀 유사한 테크트리를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치가 양당제에서 이제 상대 거물을 잡고 내 이름을 알리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이 양당 정치가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술적으로는, 어쨌거나 저는 뭐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과연 그게 성공적이냐. 그게 그런 게 잘 유효타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와 자신을 자꾸 이제 마주 세우면서 자신의 입지나 지분을 키워가는 그런 방식이 통하죠. 어떤 경우엔 통하는데 그걸 잘 써야죠, 쓰려면. 근데 원희룡 장관의 지금 행보가 자꾸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적수로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원희룡 장관 스스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씨가 정치 예전에 남경필 씨랑 같이 묶여서 얘기되던 시절부터 항상 대권 주자 핵심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에 뭐 구룡이라든가 뭐 십몇룡 그 잡룡으로만 계속 그 주변부에 있는 잡룡으로 미흡인가요? 비읍인가요? 아, 예, 그건 알아서 들으시고요. 그렇게만 얘기되어 왔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무게 있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형 장관이라기보다는 정무형 장관인데 그 정무형 장관이면 사실은 그 정치적인 감각 같은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본인이 나서서 막 얘기를 해요. 예컨대 이제 전세 관련해서 지금 갭 투자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할 때도 원희룡 장관이 계속해서 뉴스에 노출이 되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해결된 거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실무적으로 어떤 자신의 공적이랄까 어떤 성취를 쌓아 나가면서 큰 사람이랑 붙어 나가야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사실 이재명 장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들이 있겠습니다. 부정적 평가도 있고 긍정적 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도 지사로서 실적을 쌓아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이 과연 이 원희룡 장관한테 있느냐? 사실은 저는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갑자기 급발진하는 걸로만 보이는 거죠. 급발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수습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고속도로 문제 진짜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얘기만 하면은 뉴스에서 이게 제 눈에서 지워져요. 너무 지겹고 맨날 김건희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또 서른해 하고서 이렇게 내쳐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가 그리고 또 이제 브리핑을 찾다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해명들을 보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일리가 있고 물을 두 번 건너는 것보다 한 번 건너는 것이 낫고 또 어쨌든 양평 국민들의 입장은 뭐 여기 짓든 저기 짓든 지어만 달라라는 입장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백지화 선언을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너무 확 생겨버리고 뭔가 수상하다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관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원희룡 장관 덕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무영 장관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작전을 짠 거고, 누가 봐도 그냥 이걸 계기로 자기 몸값을 올리고 싶다거나, 이걸 계기로 뭔가 민주당이랑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다거나, 어쨌든 김건희로부터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그런 약간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원희룡은. 상식적으로 이 사안은 정치화를 하면 할수록 불리한 사안이거든요.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는. 자꾸만 실무적인 문제로 바꿔나가 구체적인 문제로 자꾸만 바꿔서 프레이밍을 해야지 유리해질까 말까 한 사안인데 자꾸 이걸 정치화하는 가장 정치화하는 방향이 바로 백지화 아닙니까? 박근혜가 예전에 해경 해체라고 한 그런 것처럼 갑자기 뭐 모든 걸 다 없애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방금 남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뭐지?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김건희 씨면 딱 여기서 나설 것 같아요. 이로 인한 차익 발생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양평 국민을 위해서 고속도로 반드시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특혜를 거의 인정하는 건데. 김건희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금 정권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너무 의혹은 많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수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정치권이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보면은 저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특혜가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김건희 일가 땅이 거기 있네? 그러면 자기들이 대리하는 그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이걸 질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설사 민주당 이재명이 이걸 아니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일단 의혹을 제기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거를 정치권으로 끌고 온 다음에 의혹을 제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자기들 억울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뭐 정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 뭐 진짜 그런 우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게 되는 상황이면 그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자신들이 또 대리해야 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걸 성실하게 또 해명해야 되는 또 그 여당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각각의 그 어떤 역할극을 통해서 이 갈등으로 불거질 소지가 있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적절하게 다루면서 역할극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양 정당이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여당도 지금 그 워낙에 그 원희룡의 급발진이 과격하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좀 많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초에 민주당이 이걸 다뤄내는 방식도 정말 적절하고 합리적이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원희룡이 막 가짜 뉴스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런 그 급발진을 하게 된 어떤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양쪽이 이걸 다루는 방식에서 정치의 기본 책무를 다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건 지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태영님은 이 원희룡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어쨌든 장관의 역할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안이 세 개가 있었고 그게 뭐 강성면에서 끝나는 거든 아니면 양서면에서 끝나는 거든 어떤 게 국민들 보기에 제일 좋냐를 판단하는데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에 입각해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나치게 끌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론이 어쨌든 백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약간 수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강상면으로 나든 양서면으로 나든 이 프로젝트는 이미 상처를 입는 거죠. 그 양서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강상면으로 나면 그거 봐라 김건희 때문이지라고 날 것이고 만약에 양서면으로 났는데 사실은 진짜로 강상면에 대한 안이 타당한 취지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실격인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 남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 종교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면은 좀 약간 지겹다. 종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천공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도 종교잖아요.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인데 그 양평 고속도로 이슈는 처음에 제기됐을 때부터 약간 좀 이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전에 이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양평에 가지고 있는 땅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일가족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주시청장일 때 양평 공음지구라고 하는 아파트 개발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 이제 일가족이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 개발이 뭔가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양평 구군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아파트를 짓게 해줌으로 해서 특혜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평군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약간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혜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또 김건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막 이 폭탄 선언을 하면서 더 쟁점화가 된 거는 있지만 약간 좀 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거는 일반적인 특혜 의혹하고는 좀 다르게 의아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여론조사입니다만은 그 시민들이 가장 비리를 저지를 것 같은 부처 1위로 꼽은 데가 바로 건설교통부였고 가장 무능한 부처로 꼽은 데가 교육부였고요. 예전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건교부나 국토교통부나 예전에 이제 뭐 교통해양부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비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제 어떤 정황들도 있었고 실제로 비리로 밝혀진 사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일일 수 있죠.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혹은 오이밭에서 갓근을 고쳐맨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건설교통부라든가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해명이 되어야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도대체 왜 이런 급발진을 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느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조금 이제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걸 보면 당장의 사안은 이게 결국은 양평 사안이 이제 그 되게 우리가 이제 이 환경적으로 이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다, 뭐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어쨌든 이 길이 막히는 곳이어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그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한순간에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양평군 지역 사람들의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양평군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수도권 전체의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뭐 대통령실이나 또 뭐 이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라도 이 사안을 수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를 보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리려고 하려면 내년 총선에 이제 장관 끝나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 뭔가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제 차기 대선을 대비해서 대권 주자로서 뭔가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 뭔가 이 좋은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출마를 하려면 당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고 좋은 곳에서 이 공천을 받은 것들을 힘을 받아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뭔가 이 현 정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이 대통령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분이 아까 이제 주식님 말씀하신 건데 이전 선례로 뭔가 특정한 대상을 공격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민주노총, 건폭,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어떤 특정한 대상들,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대상들, 민주노총을 건폭으로 지정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양해동 열사에 대해서도 계속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뭐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아직까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한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여론이 특히나 이제 이 노조에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백지화 선언을 하면 좀 더 그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여론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실수로 나타난 것 같고 그런 방식에서 본다면 원희룡을 왜 이랬을까는 못하면 참 나름 정치적인 전략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지금은 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번에 진짜 뼈아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네. 정치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적으로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그걸 구사하는 사람에 따라 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네네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정도의 문제였나요? 이건 뭐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은 저는 원희룡 씨가 뭔가 이렇게 센 척하면서 세게 얘기할 때 너무 좀 웃겨요. 네. 캐릭터가 안 맞아요. 네, 뭔가 기세가 느껴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정말 1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분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범생이라서? 그 예전에 박원순 그 시장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한참 막 센 발언 사이다 발언하면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서울시에서 이제 대책을 하면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자기 문제는 뭘까? 내가 훨씬 더 오래 했고 훨씬 더 인지도도 많은데 왜 나는 이재명처럼 안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재명의 전략을 차용하기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국무회의에 가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딱 원희룡처럼 샌님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오히려 더 원래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걸 얻어가지고 그때 나왔던 그 분석들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없는 거를 새로 장착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키워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원희룡 씨가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갖지 못한 장점을 흉내내고 새로 뭔가 그 연기를 하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 이게 허술해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뭔가 스토리를 가진 분들은 어떤 그런 막
그 오소독스한 뭐랄까 모범생의 길이 아니라 조금 거칠게 살아온 삶이 스토리가 되면서 이제 좀 이 정치적으로 확 떠오르잖아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원희룡 장관은 뭐 원체 옛날부터 그냥 정석적으로 그 뭐랄까요, 뭐. 그렇죠. 네. 삶의 서사가 그냥 평탄했잖아요. 맞은 모범사회. 네, 엘리트의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 고생도 했고, 물론 뭐 이제 곧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재명 씨도 잘 살게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굴곡이 있는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카리스마라면 카리스마 같은 게 있는데, 원희룡이나 박원순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없죠, 사실은. 네, 네.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지식인 같은 느낌? 샌님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센 척을 해봐야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거죠. 하찮아 보이는 거죠. 또 하나 이 원희룡 씨의 이번에 또 이런 북발전에서 보여지는 이 사람 정치의 특징 같은 게, 그 사람이 그런 삶의 궤적 때문인지, 순탄하고 정말 1등 인생이었잖아요, 계속. 그 정치 데뷔하고 나서 1등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 제주지사를 오래 했는데, 이 사람이 제주지사 할 때 계속 괴롭혔던, 이 사람이 계속 힘들게 했던 이슈가 그 제2공항 문제였거든요. 제2공항 여론조사 할 때마다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의 입장은 분명히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다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는 약속을 하죠. 주민들 한번 여론조사에서 아니면 나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정작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안 물러나요. 끝까지 이걸 밀어붙인다고. 근데 이번에 이 백지화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평 국민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주지사를 할 때는 제주 도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전혀 뭐 부끄러움이 없어요. 또 이번에 이런 장관으로서 이런 해당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참아달라고 하는 이 태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사람한테 나라 맡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이번에도 거죠. 장관직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 의혹이 뭐 사실로 밝혀지면 자기 뭐 장관 관두겠다고. 그렇죠. 이게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감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아니면 내가 물러나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라고 하는. 아니,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뭘 자꾸 캐삭방을 걸어. 아, 진짜. 네. 원희룡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원희룡 장관의 어떤 약간 원맨쇼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뜨거워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약간 더 팩트를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나서서 뭔가 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쟁점이 막 불붙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원희룡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김건희나 이 양평 고속도로 특집이 아니라 원희룡 특집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말리고 있습니다, 원희룡한테. 다시 우리가 좀 그래도 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번에 뭐 이렇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타 문제인데, 예타를 두고 뭐 예타가 이렇게 통과된 후에 이 노선을 변경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예타가 마치 엄청나게 엄청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처럼 일단은 얘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혜영님이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숨을 쉬셨나요? 그렇죠. 아니, 다 아는 사람들이 왜 이래? 약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물론 예타가 되게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허들이 높은 제도이기는 하죠. 그렇죠. 뭔가 어떤 수건 사업이 있어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약간 공익적으로 뭔가 권력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넘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예타는 어렵다, 통과되면 뭔가 환영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예타가 운영되는 거를 보면 쪼개기랑 알박기가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타 면제 한도가 이제 500억인데, 그러면은 사업을 예를 들면 1000억 정도가 드는 거라고 하면 일단 490억짜리로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그러면은 예타 대상이 아니니까 바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일단은 딱 예타 면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알박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예산이 뭐 요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더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미 돈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만할까요?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해서 계속 이 예산을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예타라고 하는 건 되게 형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타를 형해화시키는 국가재정법의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타 면제. 라는 방식으로 했고, 그런 방식으로 역대에서 어떻게 이 예타 정부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했던 게 이명박 정부가 61조, 박근혜 정부가 25조, 문재인 정부가 120조거든요. 이런 정도로 무려 2008년 이래로 200조가 넘게 그냥 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타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자들이 그냥 예타를 면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치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운영되어서 어떤 검증 장치인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예타를 통과했었던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게 대단히 문제인 것처럼 막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끼리 이쪽에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약간 가소롭게 보이긴 해요. 이 냉소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정의당이 보기에 가소롭다 이런 거. 제목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질이 아닌 어떤 이 사안, 그러니까 이제 예타 문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지적했었던 사안이에요. 이거 도대체 왜 예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느냐라는 지적이 엄청 많이 정부에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마치 예차가 엄청난 대단한 절차였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예타 가면놀이를 집어치우고 본질을 얘기하자. 어? 그런 사안이 또 제목 뽑기 하고 있네. 제목 장사.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원안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도로 이 변경 의혹 자체가 약간 여전히 좀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저는 오늘 아침 신문들을 이렇게 여기 이 토론하러 오면서 좀 보면서 하나 본 거는 국토부가 뭔가 이 문제적인 일을 저지른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하면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서 뭐 한겨레에 늦게 나오고 자기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양평군 도로과에 있는 최선규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원안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 타당성, 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국토부에 했다. 그리고 의견서를 직접 작성한 옥승현 도로건설팀장도 나중에 노선이 개선을 됐을 때 어떤 게 좋을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말을 했는데, 노선과 관련해서 양평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화면에 나들목, 그러니까 IC를 만드는 것이었지 종점을 어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왜 국토부는 종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본다면 저는 처음에는 양평군 쪽을 약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공음개발지구 이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김선교 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데 최근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의원직을 잃었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공무지구 개발지구 할 때 여기 양평 군수였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여주 당시 지청장이랑 뭔가 좀 거래를 하고 이런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지고 이 공개발지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진행 중인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평군 입장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특혜 의혹을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평군 쪽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었고 원래 원안이 더 좋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실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국토부 차원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한 게 뭔가 장난을 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다 보면 이게 꼭 지금 특혜를 줬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구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왜 굳이 그거를 양평군까지 이렇게 쌍수를 걸고 반대한 사안을 국토부가 왜 그거를 무리하게 틀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본다면 이 이슈 자체가 지금은 약간 원희룡 장관 때문에 희화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좀 굵직한 비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도 아까도 이제 서두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 예타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사업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실제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님비 현상도 있고 많은 이제 지역 이기주의 같은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양평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양평 사람들이고 양평 국민들이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결정 과정 자체가 꼭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묻혀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나중에라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양평군 사람들, 양평군 정치인들의 입장이 이안 결사 반대, 이란으로 무조건 가.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도, 예,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예전 군수의 인터뷰나, 그 관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어디다 대도 뭐 이란이나 이안이나 크게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란도. 그래서 이안을 그래서 뭐 결사 반대할 이유도 아니다. 사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추진 과정에서의 그런 불투명성 의혹들을 자꾸 국토부의 어떤 일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긴 하는데, 이란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설명한 것도 그 사후적으로 들어보면 납득은 가요. 남기님 말씀처럼 이란도 이안도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러면 그때 왜 이란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게 성실한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받기를 뭐 우리를 지금 무슨 뭐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뭐 이렇게 원희룡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가 그런 어떤 보고나 사주를 받았다고 하면 나 정치 생명 물러나. 우리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지금 핀트에서 어긋나는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점점 구리니까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점점 냄새들을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풍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권력형 비리들을 보면 뭐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권력자가 누군가를 사주해서 진행시켜 해가지고 한 것들이 녹취록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잘 없죠. 암묵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어서 그래서 권력형 비리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여러 부처에서 저지르는 비리들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권력에 자진해서 충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도 만약에 권력형 비리라고 할지라도 물증이 그렇게 쉽게 그 의도성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물증이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지령이 들어가고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받거나 어떤 고위 공무원이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실무 담당자들한테 내렸다라는 것들이 증거로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문제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실무적인 판단대로 했다. 실무적인 판단인데 이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의혹이고, 특히 원희룡 장관이 큰 민주당에 도움이 됐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의혹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아주 그냥 큰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원희룡 장관이잖아요. 네,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장관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뭔가 문제 제기가 되면은 다 이제 정쟁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버리고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아요. 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토론을 하거나, 우리만 토론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모든 문제가 정쟁화되고 국민들도 그냥 이 문제들이 다 정쟁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진영에 따라서 그냥 뭐 이쪽 진영 후쿠시마 찬성, 이쪽 뭐 반대, 이렇게 빠르게 정립이 돼버리면서 문제 자체가 형해화돼버리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요 흐름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면 모든 이 5년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네, 그런 현상이 약간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최근에 본 게 장미란 씨 차관 임명권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장미란이라는 스포츠 영웅은 진짜로 말 그대로 정치가 묻기 전까지는 정말로 보편적인 영웅이었고, 진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의견이 갈리지 않는 정말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딱 진짜 정치가 여기 개입이 되는 순간 장미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정치가 그 세상을 오염시키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큰 이슈가 됐던 사안들 보면 우리가 오염수 토론도 했고 또 오늘 토론했던 이 주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장미란이라는 이름마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당 정치가 이 양당 정치의 당리당략과 결부되는 모든 이슈들이 이런 식으로 파탄이 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그 우리가 그 입버릇처럼 양당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이걸 이대로 둬도 되는 건가라는 진짜 그 경각심이 뭐 새삼 또 들기도 그러니까 사실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역할이 있어야 아니 되거든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사실 진보 정당이 물론 어떤 양당제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대세를 따라야 할 때도 있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고속도로 문제에 있어서 꼭 민주당과 행보를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지역구에 무슨 정의당 지역 사무 그쪽 그 대표가 플래카드 묻혀놨더라고요. 후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어쩌라고 다녀왔는데 다녀온 거를 뭐 어쩌라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은 지금 어제 한 60명 정도의 당직자들이 당을 탈당하고 뭐 새로운 뭐 진보 정당 건설하겠다 이러면서 나갔죠. 알더니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니 그 솔직히 60명 리스트 보니까 아직도 계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진작 나간 줄 알았는데. 아 진작 나간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 그래요? 네 이번. 그러면 허위 탈당이네. 아니 그래서 거기다가 문서에다가 보도자료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예전에 나갔던 분들을 포함합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 원래 그 이번에 탈당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대변인 위선희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변인이 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분인데 대변인을 하다가 그렇게 그만두는 건 참 또 오랜만에 보는 장면. 사실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무게감 있는 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의당이 무게감이 있습니까? 아 이거 너무 아니 너무하네. 그래도 우리니까 이렇게 정의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노동당도 얘기하고 녹색당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원희룡을 이렇게 지적하다가 갑자기 왜 화살이 네, 정의당으로 가서 저는 뭐 이견이 근데 없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의당만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진짜 당원으로서.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안에서 저는 진보 정당이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량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된 거죠.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실패하고 판단 오류를 벌이는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서 계속 잘못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민주당과 같으면 안심을 하고, 다르면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인지를 계산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말이 메커니즘이 정답이네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5년 동안 너무 당해서. 그게 일종의 약간 정신적 식민지 같은 거네요. 실질적인 지배는 벗어났는데 아직 나는 그게 너무 편한 거지. 그 시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언젠가는 이게 뭐 총선이 이제 한 7, 8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제3지대 정당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금태섭 신당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얘기도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일단 이 쟁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이 이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대단히 크리티컬한 사안도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구린 측면은 좀 있다. 그래서 이 좀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아직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여야가 정치권에서 정쟁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터지면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고 민주당이 뭐라고 했고 이거는 저는 기사 자체를 그냥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요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한 팩트 파인딩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이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이 주중에 본 그 신문 기사 중에 좀 보면서 웃었던 거는,
조선일보가 주중에 한번 그저께인가요? 신문 기사를 쓰면서 지금 막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이슈들을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 쪽 입장에서 계속 이제 약간 해명하는 형태의 기사를 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쓰다가 막판에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문단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안 노선이 생기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애초 김 여사 일대 토지가 있던 강상면에서 서울을 가려면 88번 지방도로를 타야 했지만 국토부의 변경 노선대로 강상면에 분기점이 생기면 인근 남양평 IC를 통해 자동차로 서울 송파구 등에서 빠르면 20여 분이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거의 90%를 이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부분을 썼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앞으로 이 정말 특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들을 옹호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부분은 이거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뭔가 나중에 조선일보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신뢰하시네요. 어? 조선일보를 신뢰하시네요. 아니요, 신뢰한다기보다는 조선일보가 언제나 뭔가 일방향적으로 막 쏟아붓는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이슈들 중에서 뭔가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쓰는 기사들을 보면 되게 약간 캥기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패턴상.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사안 자체가 좀 더 들여다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가치보다는 이 정쟁으로 이게 너무 소비가 되면서 이런 가치마저 오히려 제대로 좀 못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가 너무 이 사안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과연 이지연 기자의 촉이 맞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쉬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토론으로 만나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